금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죠. 되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내수가 상당히 성장이 어렵다. 그래서 일부 그 거버넌스 전문가들, 특히 법대, 러스쿨 교수들이 뭐 남북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중국의 그 보복, 뭐 한일 갈등,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전혀 해당.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주가를 결정한 5가지 요소 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거버넌스. 오늘이 마지막이네. 네네. 가장 중요한. 네. 아, 가장 중요한 장기 겁니까? 투자한테는 가장 중요해. 단기 매매할 땐 거버넌스 상관없지만 네네. 5년, 10년 들고 있으면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또 척도입니다. 그냥 믿을 수 있는 회사 의미하는 거니까. 이 거버넌스가 ESG G 맞지 않습니까? ESG의 G인데 네. G가 원래 제일 중요해요. G가 좋으면 E랑 S가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G가 안 좋으면 ES도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 중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거 퀴즈. 우리나라 이 거버넌스 순위가 아시아 12개면 한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중에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북한은 없어요. 왜냐면 북한은 저 민간 기업이 없으니까. 약간 동남아보다는 좋지만 그쪽보다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7위 정도? 7위. 객관식 3번에 있었어요. 7위. 교수님 답변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히도 12개 나라 중에 우리가 뭐 꼴찌는 아니지만 9위예요. 진짜 그러니까 힘들었네요. 우리보다 밑에 있는 나라가 거버넌스 순위상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뭐 진짜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태국보다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이런 데보다도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낮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는 뭐 이렇게 숫자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제 투자가들이 외국 투자가들이 여러 가지 정성적인 자기 경험 아니면 이제 분석을 토대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라고 홍콩에 있어요. 여기가 아까도 이제 저희 전에 지난 그 촬영 때 얘기했던 CLSA랑 같이 이제 협력해서 리서치를 독립적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뭐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9등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뭐 조금 좋아지는 기업도 있지만 또 후퇴하는 기업들도 있고 어떤 기업은 또 배당은 조금 많이 줘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대주주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한국 기업은 조금 덜 간다. 특히 이제 우리는 항상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만을 우리는 우습게 알잖아요. 근데 대만을 훨씬 한국보다 믿을 만한 나라다. 훨씬 좋은 기업이 있다고 외국 투자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거버넌스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개념 정의부터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 그 국내에서 지배구조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임원으로 있는 우리 거버넌스 포럼이나 요즘은 점점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는데 지배구조라 그러면 꼭 대주주랑 나머지 이해관계자 간의 그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 주종의 관계, 뭐 컨트롤 소유의 의미. 그래서 조금 좋게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한국말이 없어서 이제 거버넌스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지배주주나 외국 주주나 소수 주주가 더 나아가 이제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 여기는 뭐 그 종업원도 있을 수 있고 지역사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후세들도 ESG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함께 장기적으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관계, 서로 간의 책임의식,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 일의 관계가 같이 장기적인 기업 이익 발전을 위해서 극대화. 그냥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 왜냐면 뭐 다른 민간 기업에 무슨 다른 뭐 목표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가깝게 지내는 그 미국 투자가 제 책에도 글을 썼던 사람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20년 전에 아니면 뭐 10년 전에도 이제 한국이나
일본, 중국 지구 반대편에 투자를 하면 밤새 그 회사 경영진이 내가 투자한 회사 경영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투자했으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경영진이 엉뚱한 짓을 안 할까? 이상한 데 투자를 하거나 뭐 이상한 M&A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익 편취, 회사의 재산을 자기가 유용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이 주주들한테 믿음을 주고 주주와의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 회사를 투자할 수 있냐. 그래서 그 회사의 대주주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엉뚱한 짓을 안 하느냐. 근데 실제 우리나라는 좋은 회사, 좋은 경영진, 우리 대주주도 있었죠. 많은 경우에 특히 대기업은 그 패밀리를 위해서 경영진이 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안 하고 네. 그것을 이상한 식으로 쿠션을 돌려서 하거나 최근에는 보면 기업이 일부 사업부를 분할을 해서 네. 상장을 하는데 명확한 이유, 합당한 이유도 안 밝히고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안 하고 이제 주가는 많이 빠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패밀리 기업 말씀 주셨는데 패밀리 기업이 증시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 뭐 한 달 전쯤 패밀리 기업 얘기를 했는데 원래 패밀리 기업이 경영 성과가 좋습니다. 증시에서 좋아하고 왜냐면 내가 소수주주면 패밀리가 내 개인 기업처럼 그 회사를 열심히 일하면 나는 그냥 같이 그 똑같은 배를 타고 그 대주주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 뭐 유럽의 그 명품 회사들이나 우리 얘기했던 뭐 헐시, 뭐 에스티 로더, 뭐 월마트, 뭐 이런 회사를 다 그 패밀리 기업인데 장기적인 경영 성과가 엄청 좋은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이 뛰어난 그 창업자가 경영을 잘해서 좋은 그 주식 성과를 만든 데도 있지만 하여간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증시에서 그 디스카운트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퍼가 11배여서 대만 15배, 16배보다 더 낮고 삼성전자 퍼가 11배여서 TSMC 25배보다도 낮고 당연히 미국보다는 낮죠.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거버넌스의 문제, 소수주주에 대한 배려, 보호장치가 없고 배당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낮고 이사회가 이제 제 기능을 못하는군요. 이사는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거버넌스의 문제도 있지만 다른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이 얘기는 안 해요. 거버넌스 전문가는 그냥 우리나라 거버넌스가 안 좋으니까 한국이 디스카운트야.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 중심의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본집약적인 산업이 대부분이에요. 반도체, 철강, 자동차, 뭐 조선. 최근 우리가 많이 하는 배터리도 뭐 설비당 수조 원씩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일단 공장을 켜면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아주 기업의 이익이 경기에 민감하고 뭐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장들이 내년 이익이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되게 경기에 민감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영어로는 highly cyclical하고 visibility가 낮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제금융시장은 월가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자본집약적인 모델보다는 자본 경량화 모델. 그러니까 애플이 프리미엄 퍼가 삼성전자보다 높은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죠. 그래서 미국은 특히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투자를 자기가 직접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되게 추구를 하는데 한국은 일본, 독일 뭐 이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국민성이죠. 제조를 중요시하고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충분히 평가를 못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퍼가 11배인 회사가 갑자기 20배가 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집약적이고 거버넌스가 아직까지는 평균 아니면 평균 이해하니까. 다른 세 번째 요인은 정부의 지나친 간섭. 이런 것들은 뭐 꼭 이번 정부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도 항상 관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이제 항상 할인되는 그런
이슈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그 감소한다고 하죠. 되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내수가 상당히 성장이 어렵다. 그래서 일부 그 거버넌스 전문가들, 특히 법대, 로스쿨 교수들이 뭐 남북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중국의 그 보복, 뭐 한일 갈등,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그 제가 증시 국제금융 전문가로 보면 이 네 가지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 두 번째 기업 거버넌스, 세 번째 정부의 관치, 네 번째 급격히 둔화되는 내수 증가요. 네 가지가 우리나라 디스카운트를 거의 다 결정하는 요인이고, 이것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숙명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퍼가 계속 뭐 10배 초반, 10배, 뭐 10배에서 12배, 13배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그림을 봐도 코스피 200으로 2001년부터 그 우리나라 상장 20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 추이예요. 그래서 2, 3년 증가했다가 또 꺾여서 2, 3년 꺾이고 다시 증가하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2008년에 바닥을 치고 2011년까지 영업이 급증했다가 다시 3년 감소해서 2014년에 바닥을 찍고 쭉 2019년까지 상승을 했다 꺾이고 다시 올라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변동성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대만 같은 데는 이렇게 변동성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가 이런 거니까. 이 애플이 아이폰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이거는 거버넌스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이제 애플은 자산 경량화 모델, 삼성전자는 자본 집약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무제표를 그 분석해 보면 특히 대차 제조표를 총 자산 대비 주요 항목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는 common size balance sheet 분석이라고 하는데 재무 분석에 되게 기초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총 자산의 60%가 현금이에요. 현금이 뭐 200조 원 넘으니까. 근데 유형 자산이 보통 공장 설비, 그 제조 라인 뭐 이런 데가 총 자산의 1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유형 자산이 전 총 자산의 33%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자체가 제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그 설비를 많이 갖고 있고 애플은 기본적으로 제조를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2018년에 그러니까 아이폰이 새 모델이 항상 가을에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델의 질이 어떤지, 그다음에 분기에 얼마큼 팔리는지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2018년에 애플의 CFO가 전격적으로 우리는 이번 분기부터 아이폰 판매 대수를 우리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시장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투명성하고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하고 투자가들이 엄청 비난을 했는데 결국은 애플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가 3개월 사이에 몇 개 팔리는 거에 시장이 너무 연연하지 말라. 우리를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특히 우리는 서비스 매출이 증가를 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지, 여기 물량이 뭐 몇천만 대 팔린 거 1년에 한 2억 대 좀 더 팔립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을 하진 않다. 그래서 회사의 적극적인 이러한 투자가의 관심을 하드웨어에서 전체 플랫폼 서비스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데 애플은 성공을 했고,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그런 식으로 뒤늦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치밀한 전략이 이때는 애플이 구사를 했고 삼성이 과연 그렇게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